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제 눈에 잡힌 뉴스 중에는 첫째, 민주당과 그 조국 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아마 대통령이 5월 30일 임기 개시를 전후해서 축하 화분을 보낸 것 같아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조국 혁신당은 당론으로 이를 거부한다. 민주당에 잘 알려진 강경파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안 받는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거부한다는 뜻이 대통령 집무실로 되돌려 보냈다는 뜻인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뜻인지, 자관 그 화분을 대통령은 좋은 의미로 보냈는데 이것도 거부한다. 완전히 적대적 관계를 상징했고,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개인 보호를 위한 수원지검의 이화영, 김성태 관련 대북 송금 사건에 이게 이재명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발동했다. 그걸 발의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인천 출신 윤상현 의원, 사선인지 5선 아주 흠지에서 아주 꾸준히 당선되고 있죠. 윤상현 의원이 이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응해서 김정숙 종합특검을 발의하겠다. 발의한 데는 10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자, 어제 사무총장 성일종, 이 충남 출신이죠. 의원이 CBS 라디오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야당이 특검을 한다고 해서 대응 특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이게 온당치 못하다. 이유는 특검은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양축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를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간에 이게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합의 과정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검찰과 법정에서 다 노출이 됐어요. 500만 불은 경기도가 이 투자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그 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북한 초청 비용 합해 800만 불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 김성태의 진술, 이화영의 검찰 진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온갖 소동 행위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셨겠습니다. 그 부인이 법정에서 이러면 당신 죽고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소리 지르고 무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판사가 견디다 못해 그냥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냥 박범계 등 당시에 그 수사팀의 불법행위 규탄하는 특위가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한나절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냥 검사장 만나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 수사라인의 차장 검사를 급기야는 탄핵 결의를 했지요. 그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화영의 입을 틀어막고 태도를 바꾸고, 이게 전부 검찰이 조작한 거다. 심지어는 검사실에서 불러가지고 김성태, 이화영의 말을 맞추기 위해서 소주와 회까지 제공하면서 협박성 회유까지 했다 하는 걸 폭로를 했는데, 이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검찰이 이화영을 검사실에 불러가 조사한 날짜, 시간, 조사 시간 이걸 일일이 밝히니까
그냥 그 부분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 자관 오늘이 4일이지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그 관련 부분, 이화영의 이 대북 송금 관여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뇌물죄, 구형이 5년인가 아주 중형이 구형되는데 7일 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연기시키려고 가전 모략행위와 압박행위를 다 했지만은 7일 선고되는데,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관련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 나온다면 그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안 되니까 7일 선고를 앞두고 오늘 이제 그 수사 자체가 불법하고 회유 협박에 의해서 이화영의 진술을 유도해냈다. 그러니까 그 수사한 수원지검 담당팀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이제 발의했다. 그러니까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했고, 그 다음에 조국은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특검을 남발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행위는 이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선 국회의 입법권이란 걸 헌법 취지에 맞게 운용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폭력적으로 사용한다. 폭력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원래 존재 이의를 말살해 버린다.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국회 건물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실제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본연의 임무와는 다르게 행사하다 보면 이 국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서 국회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폭력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방면으로 두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이원 발의라든지 그러니까 무형적 폭력을 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행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검찰의 기능까지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행정기관에도 국회의 예산, 다른 법률안 심의에도 나쁜 영향을 줘서 행정부 전반적으로 그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축가 화분, 당선 축가 화분을 되돌려주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특검법안의 공세는 결국은 대통령의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을 일부러 제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코드로 몰고 있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해라. 자, 국민들 봐라.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장외 집회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비서실 팀 그리고 행정부 각부 장관 국무총리 이하 위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찾게 하거나 아니면 탄핵 그 다음에 개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4년 중임제 개헌은 이 국민의힘당 안에도 찬성하는 분자들이 있어. 이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개헌해서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자. 이 일련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특검 공세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1차 방어를 해야 할 집권당은 국민의힘당 108명의 의원이죠. 근데 이들이 오늘 현재 어떤 모습이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오늘 현재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10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9명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윤상현 의원이 이걸 돌아다니면서 서명해달라 할 때 10명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게 사무총장, 당의 삼역 중에 하나인 사무총장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하면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일종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 특검법 발의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성일종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움츠러들고 거대 야당에 겁을 먹고 있는 거 인정해 안 해? 당신 말이야. 에? 윤상현 의원이 그 김정수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야당이 약화시킨 것을 더 약화시킨다. 이런 논리지. 그 지금은 약화 안 돼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사무총장 당 삼역이야. 그럼 윤상현 의원 발의를 보류시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들의 폭주, 특검법 공세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은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말해라. 성일종 의원 말해라. 어떤 대책을 세우고 당신은 고비고비마다 어떤 발언으로 이들에게 대항했느냐?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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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민의힘 당이 제가 보기에 이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저쪽에서 백의 공격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물러서기만 해요. 이럴 때 전술학에서 전쟁학에서는 이럴 경우에 100의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쪽은 300의 무력으로 대응해야 막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은 커녕 200은 커녕 100은 커녕 물러서고 있죠. 여기에 뭔가 좀 소리 지르려고 하는 윤상현 의원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버리고 물러서고 있죠. 그 어찌하란 말이냐. 국가 기능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도. 어제 포항유전에 대한 그 발표 일단 관심을 끌만한 뉴스지만 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유사한 발표를 했다가 그것이 불발된 전례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크게 정권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국 회사가 시추한다고 하니까 75년에는 그런 미국 회사가 시추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고 석유 이 시추는 100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군데 성공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인데, 자건 이게 지켜볼 일인데, 문제는 요게 어떻든 잠시나마 생색날 일인데, 요건 대통령이 2층 집무실에서 1층 기자실에 나와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렇게 생색나는 일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저쪽 야권의 공격에 밀리고 있을 때 그것을 해명하고 반격하는 그 기자회견을 거기서 수시로 해야지요. 최상병 사건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이미 늦었어. 5월 28일 날 제2결이 부결이 됐으면 즉각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어야 돼. 밝혔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아마 그때 이 석유 발표로 이 모든 걸 한번 이렇게 반격해보겠다 이 생각을 한 것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도 국민의힘 당의 무기력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무기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래 되면 어찌 되느냐? 22대 국회 이제 시작서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체계적 기능이 마비 훼손 상태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럼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피해는 국민인
시청자 여러분과 저가 속하고 있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들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선거로 바로잡을 수 있지요. 근데 4월 10일 지나갔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3년 남았다. 또 이 사람들이 탄핵하고 개헌할지 모르지만은 또 그 고비에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들이 벌리고 있는 국가 기능 마비 상태를 국영국처럼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박찬종이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게 좀 용산과 대통령 집무실 측과 108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헌법상 일기관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했어. 권력 행사의 1위 투표권이에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가 그들이 만든 법과 행정명령으로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라의 일을 맡겨놨다. 맡겨놨는데 이게 엉망진창이고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놈들 봐라. 그래, 요 다음 선거에 한번 벼러보자. 그럼 4년 기다려야 돼? 대통령 선거 3년 뒤니까 3년 기다려야 돼? 아니지요. 그 사이에 계속 망가지는데. 그럼 어찌하느냐? 그 헌법 조항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인 우리가 권력의 생성 창조 주체다 이게. 생성 창조한 그 권력이 우리 뜻에 맞지 않고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니다 너희들. 저항권을 행사해야지. 우리가 흔히 저항권이라 그러면 표준적으로 4.19 87년 60 항쟁을 저항권의 표본으로 드는데 그 저항권 행사입니다. 거기에 모두 항복해버렸잖아요. 평화적 시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항복해버렸다. 그러니까 항쟁의 주체인 헌법상 1기관인 국민의 주장대로 4.19는 자유당 해체되고 개헌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60 항쟁은 87년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걸 직접 선거로 뽑는 거로 이른바 60 항쟁의 결과 6.29 선언,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의 항복 선언. 그때 우리 국민이 무력을 사용했습니까? 중앙청에 불을 질렀습니까? 청와대를 포위해갖고 방맹이질을 했습니까? 아니죠. 평화적 시위를 통해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게 저항권 행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왁왁 소리지는 것에 겁을 먹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요. 그게 저항권 행사지. 그러면 지금은 저항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할 때라고 나는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이로 하는 방법도 있어. 종이. 뜻있는 몇몇 국민 중에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이 국회와 대통령과 여당의 이 무기력증을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다시 하자라든지 이 국회를 의원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자라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규에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헌법상 우리 초헌법적 그러나 실제로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 저항권 행사로 광화문 같은 데서 서명 작업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지난 40총선거에 4,400만 명이면 그 절반이 넘는 사람이 종이에 서명한다 그러면 그 서명한 내용대로 선거를 다시 하든지 국회의원 전부 사직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제가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다만 법률 실무가로 살아왔고 87년 개헌 당시에 제1야당의 개헌특위 간사로 제 나름대로 제 안을 만들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뒤 헌법에 관해서는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는데 국민 저항권 행사라는 게 반드시 가시적인 폭력적 사태가 있어서 거기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서 국민 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만이 저항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다르고 50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세태다. 그러니까 SNS를 통하고 또 그리고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 저항권의 행사, 그 의사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결론은 뜻있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바쁜 국민들, 귀찮고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그냥 정치 뉴스를 외면해버리고 어찌 되겠지 하는 이런 국민들을 좀 깨우쳐가지고 여기에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SNS를 통해서 거리에서 이게 국민 저항권이 이 수준이라는 걸 보이는 운동을 누군가가 해달라, 주체적으로 해달라 하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오늘 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